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구독자 여러분,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7, 8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저희 증시랑 거시경제 내다보는 전망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러면 연준의 약간 통화 정책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7월에 FOMC 이후에 연준이 뭐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 특히 이제 테이퍼링 작업에 좀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물가 진행 상황은 특히 하반기로 넘어가면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6월 FOMC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좀 절대로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동안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8월 잭슨 홀 미팅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제 9월 FOMC 혹시 빠르면 7월 FOMC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저는 7월에는 좀 운만 띄울 것 같고요. 9월 FOMC에서 좀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정도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금 빨리 보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물가입니다. 지난 5, 6월 달에 연준이 보던 것보다는 물가 레벨이 지금 높아졌거든요. 높아진 이유를 보니까 자산 인플레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자산 인플레가 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의 이제 자산, 특히 주택 시장이 혹은 호텔 이런 숙박 비용까지 합치면 한 40% 정도가 CPI의 이제 구성 항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델타 변이가 있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10,000명 이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리오프닝 경제가 하반기 들어가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가속화되다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3분기만 놓고 보면 7, 8, 9는 서비스 물가가 좀 올라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 6월 테이퍼링 때보다는 조금 그 유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금 1년 전으로 비교하면은 거의 CRB 지수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2배 올랐고요. 유가도 10불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평균 작년 3월 정도를 30불이라고 본다면 지금 더블이 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품 가격과 유통비용 또 생산자 물가 상승을 통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긴축의 속도를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앞당기지 않을까.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 네, 그래서 저는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당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지금 원래 1,2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좀 연준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00억은 이제 미국채 형태고 나머지 400억은 MBS, 모기지 담보부증권인데요. 모기지 채권을 먼저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둘 다 줄이겠다는 식으로 또 연준 인사가 또 발언도 하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테이퍼링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번 테이퍼링은 연준의 자산, 즉 유동성 규모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거다. 2014년 테이퍼링 시기에는 유동성 규모, 즉 연준의 자산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테이퍼링을 했던 거고요. 2017년부터의 2차 테이퍼링은 유동성 규모 자체를 줄였는데요. 이번 테이퍼링은 2017년, 18년 테이퍼링과 17년 테이퍼링과 조금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성 규모, 즉 연준의 자산 규모를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조금 템포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다시 안 사주는 쪽으로. 그래서 MBS를 먼저 할 거냐, 뭐 국채를 먼저 할 거냐, 국채 중에서도 단기채를 먼저 할 거냐, 장기채를 먼저 할 거냐, 이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믹스해가지고 줄일 가능성이 높고 만기되는 채권을 다시 사주냐 안 사주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장이 사실은 연준이 만약에 유동성 규모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조금 더 그 스탠스를 잡아 나간다면 좀 주식시장이라는 쪽에 조금 약간의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 당장 7월에 FOMC 일정이 예정돼 있고 연준이 또 베이지북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롱텀한 투자자들은 사실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뭐 이미 예고가 돼 있고 뭐 3개월 빨리 하냐, 6개월 빨리 하냐,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혼돈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저는 시장이 많이 적응을 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테이퍼링 일정 뭐 이런 부분까지 과연 고민을 하는 게 투자 전략상 유익한가라는 부분을 저는 오히려 좀 한번 퀘스천을 좀 가져보고요. 그것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는데 조금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정도로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냐, 완만하게 올라갈 거냐라는 쪽에서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연준이 그런 시장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뭐 수단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완만하게 금리가 올라가도록 컨트롤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 너무 뭐 좀 기우가 아닌가,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 아닌가 테이퍼링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연준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이유가 사실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이제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수준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수만 보면 고점이다 보니까 이제 당장 좀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해 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뭐 주식을 매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수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유동성을 이제 연준이 회수하는 국면에서 특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조정이 뭐 이제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간 조정 형태로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형태로 좀 벌어질까요?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올 하반기부터 2023년 정도까지 앞으로 향후 2년 반 정도는 연준의 긴축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다. 긴축 모드로 조금씩 더 강해지는, 긴축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양적 완화를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계속 채권을 사주는데 이제 23년까지는 계속 그 매입 규모를 완전히 축소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뭐 테이퍼링이든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사주긴 사주는데 조금 이제 적게 사주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이 테이퍼링을 예를 들어서 올 연말부터 한다면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테이퍼링 이후에는 이제 또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요. 금리 인상을 2022년부터 한다면, 23년부터 한다면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올 하반기부터 2023년 정도까지 앞으로 향후 한 2, 3년은 연준의 긴축 시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라는 거죠. 인정하고 가는데 과연 주식시장이 그 긴축의 어떤 그 연준의 어떤 패턴에 좀 힘을 잃을 거냐, 아니면 뭐 경기가 좋아서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이걸 뚫고 올라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게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뭐 섹터나 종목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져 있다는 거죠. 또 주식시장 이외에도 뭐 너무 약간 과열된 자산 시장이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과열된 자산 시장 쪽에서는 혹은 과열된 뭐 주식시장에서도
섹터나 종목들은 예.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뭐든지 사서 올라가는 예. 그런 그 주식시장의 흐름하고는 예. 조금 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여곡절도 좀 있지 않을까. 예. 시장이 다 뭐 어쨌든 끝난 것처럼 뭐 굉장히 좀 뭐 강한 기술적 조정을 보이다가도 예. 또 뭐 보니까 또 싼 것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돈스러운 장이고 그걸 종합해 보면 결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기울기는 앞으로는 완만해지거나 서서히 그 상승의 각도가 예. 조금 누울 가능성, 결국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예.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예. 뭐 당장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 네, 올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년으로 가면서 시장의 탄력은 조금 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가 추세적인 대세 하락장,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하락장으로 전환을 어느 지표를 통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앞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뭐 긴 호흡으로는 결국 경기 확장기까지는 주가가 버티려고 할 거다. 예. 근데 버티려고 할 거다라는 게 조금 뭐 애매한 표현인데요. 다른 자산보다는 그나마 주식과 유가, 예. 구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연말 정도가 경기 확장기의 약간 종착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고용지표 기준으로 준완전 고용 시기에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 연말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로 보면 뭐 이제 4% 초반이라든지, 예. 네, 뭐 4% 아래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면 경기가 더 이상 위험자산 시장, 뭐 주가나 원자재를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강세장의 어쨌든 좀 기간은 아주 길게 잡아도 주가가 약간 선행한다라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가 강세장이 그나마 예.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 그렇다고 1년간 주가가 최근 1년처럼 올라갈 거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 앞서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아져 있다. 예. 그리고 경기는 좀 종착점 내지는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성숙 국면에 지금 째깍째깍 더 근접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면 주가는 사실은 뭐 12개월 혹은 24개월 예상 이익을 다 땡겨서 예. 지금 프라이싱 하면서 열심히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땡길 이익이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어닝 사이클이 같이 동행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예. 더 땡길 이익이 없고 밸류에이션은 높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제부터는 탈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장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주가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 좀 돈 버는 기업들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 예.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름 장세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좀 지나면서 예. 여름 장세 후반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 예. 여름 장세 후반전은 뭐 이것저것 종목이 다 오르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네. 이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나온 사계절 장세가 특징은 무엇이면서 현재 장세가 이제 여름 장세 후반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이밍에 좀 유리한 좀 자산군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 장세 후반전에 유리한 자산 시장은 일단 상대적으로는 주식과 원자재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그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예. 거고요. 빠져도 좀 적게 빠지거나, 네, 만약 강세장이면 좀 더 많이 올라갈 예. 가능성. 네,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좀 에너지나 소재나 산업재보다는 예. 소비재, 예, 또 소비재 중에서도 자동차, 예. 그리고 IT가 의외로 조금 여름 장세 후반에 조금 강합니다. 예.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예.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다. 예. 뭐 IT주 중에서도 빠지는 놈들이 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IT가 저는 좀 강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예. 왜냐하면은 이번 경기 사이클의 어떤 특징이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IT가 좀 주도하고 있고요. 주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IT도 지금 IT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비싸지만 글로벌리 예. 뭐 지금 미국 PSR 같은 경우가 뭐 지금 7배에서 8배, 예. 8배가 넘었습니다. 예. 8.5배 정도인데 이게 닷컴 버블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조금 전통적인 빵 기업들, 예. 혁신 성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퍼가 낮습니다. 예, PSR도 낮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IT주들이 주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IT주들이 조금 뭐 오락가락하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IT 쪽이 이제 소비재로서 조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소비재가 이제 조금 소비가 좀 늘면 예. 또 IT 쪽의 반도체 수요도 늘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소비가 늘고 단가가 늘고 판가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고급 사양의 어떤 뭐 소비자들이 소득도 증가하고 뭐 소비가 증가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소비재 쪽에서 좀 단가 상승이 일어나는 소비재, 유통 예. 이런 쪽에서 좀 이런 관점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IT도 좀 소비재의 좀 한 부분이 아닌가. 예. 반도체도 뭐 차량용 반도체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고 하니까. IT가 필수 소비재 네, 약간 네, 지위로 성격이 네, 바뀌고 네, 있다는 네. 이제 말씀이시죠. 네. 예, 예. 그래서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조금 더 소비 쪽에 가까운 주식을 사시라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에 뭐 리테일, 백화점 이런 거 말고도 음식료 말고도 혹시 뭐 다른 좀 피가 올라갈 것 같은 업종은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나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그런 단가 상승, 마진 상승을 겨냥해서 주가가 미리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비싸져 있거든요. 예. 또 일부 종목은 뭐 괜찮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의 경기 확장을 조금 앞당겨서 예.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제한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반영이 안 된 걸 종목을 잘 고르는 선구안이 네.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